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63%가 나왔어요. 63. 네. 아, 더 오른 거죠, 그러면? 예, 올랐고 최고치입니다. 63 나왔던 적은 있었는데 다시 최고치 네. 기록을 한 거고요. 부정평가가 26%.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뭐 이어서 소개를 하면 네. 민주당 44%, 국민의힘 22%가 나왔고요.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긍정평가 이유 첫 번째 경제 민생이 있고 두 번째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부정평가 이유를 봤는데 1등이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민심도 아직 딱 한 갈래로 정해지진 않고. 네. 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 절반은 이제 집이 없거나 절반은 또 집이 있거나 또 집을 살 예정이거나 아니면 팔 수도 있거나 뭐 이런 이제 크게 보면 양쪽으로 갈려져 있다 보니까 아마 긍정평가에서도 높게 나오고 부정평가에서도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그 신인규 변호사가 뉴 이재명 이야기해서 네. 저는 또 야권에 속하니까 처음 듣는 단어인데 네. 그런 게 지금 뭐 좀 태동을 하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과거 이미지나 노선과는 다른 새로운 이재명을 아마 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뉴 이재명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노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제 느낌을 이야기하면 그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범죄 혐의자라는 이미지가 제일 강했죠. 5개 재판을 받는 뭐 형사 피고인.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야권에서는 뭐 이재명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똘똘 뭉쳤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된 지 이제 한 6개월, 7개월 됐잖아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뉴 이재명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서는 범죄 혐의자 이재명에서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이미지의 전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정 정도 좀 저는 그 지지율 상승에 좀 견인차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네. 쉽게 이야기하면 오른쪽에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극우화되거나 아니면 너무 극단적인 주장에 이렇게 빠져 있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 가운데 비어 있는 중도 우파들도 좀 헤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당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야당복이 있다고 하는데 또 여당복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미지 메이킹을 보면. 여당복? 예, 그러니까 정청래나 일부 여당 내 강경파들이 또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또 너무 과도하게 이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많고 그래서 또 가끔가다 이번에 이제 합당 논란도 그렇지만 대통령하고 여당의 강경파 또는 여당의 일부 아까 여기 올드의 민주당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사람들하고 좀 각을 세우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니까 네. 대통령은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오히려 그게 플러스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운데에 있는 이 지점을 장악할 수 있는 그 자리매김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지지율이 아마 지난주 갤럽에서도 높게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과 짝을 맞추지 않고 여당 내에 노선 갈등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야당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추니까 가운데 텅 비어 있는 부분들을 범죄 혐의자 이재명 했던 이미지가 이제는 일하는 대통령 이미지로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야당이 정신 못 차리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일본 자민당 꼴 나요. 그래서 정말 야당의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요 뉴 이재명을 조금만 더 부연을 해서 살을 좀 붙이자면 네.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제 몰락 상태로 가면서 중도 보수, 네. 합리 보수, 극단 보수로 나눈다면은 이제는 중도 보수 확장이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까지도 이제는 저는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극단 보수 빼고 다 모여라. 아마 제 분류에는 우리 김근식 위원장님도 극단 보수 아니시기 때문에 아마 중도 보수나 합리 보수 어느 언저리에 저는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까지도 전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노선이 먹힐 수 있다. 네. 제가 아까 올드민주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 뭐 문재인 정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정책이나 정책 운용을 어떻게 했냐. 이념적이고 그 진영에 갇혀서 그리고 굉장히 선악적인 이분법, 도덕적 이분법으로 편을 나누면서 정책 운영을 했고 네. 나름의 지지율 관리는 됐습니다만은 나라는 갈기갈기 다 쪼개졌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실용적이고 그리고 국익을 우선하고
그리고 통합을 내세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젠다 내지는 보수들이 좋아하는 먹힐 수 있는 행태들이기 때문에 전 지금 보수가 무너져 있는 상황과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극단의 확장 노선 이것이 저는 이제 중도 보수를 넘어서 합리 보수까지도 장악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열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지지율이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래요? 문제는 이제 집권 네. 여당이 잘하면 네. 더 올라가는데 아. 이게 자꾸 집권 여당이 뭐 집권 야당 소리 나오고 삐그덕거리면은 이거 상당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네, 네, 말씀하시죠. 다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 제가 요 갤럽을 보면서 조금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아까 전에 그 이제 신영 기자가 얘기했던 게 긍정평가 부정평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긍정의 부동산 정책에 이 2위가 그러니까 2위가 이제 부동산 전체이고 부정에도 1위가 네,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근데 이게 모수가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긍정 평가를 한 사람은 631명이에요. 그러니까 631명의 11%면은 대략 70명 정도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했다라는 거고 부정 평가를 한 사람은 260명인데 그 중에서 15%면요 40명이에요. 그러니까 70명은 긍정 평가, 40명은 부정 평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득을 봤다. 이 대통령이 연일 SNS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네. 이게 여러 가지 비판이 너무 대통령의 말이 거칠다 뭐 등등등 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갈라치게 하는 거는 압박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게 이득을 봤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숫자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부정평가의 1위기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이게 안 좋아졌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수로 보면 안 되고 예, 당연히 예. 이제 긍정평가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의 모수 자체가 이쪽이 크니까 설령 2위를 했던 부동산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평가한 사람들 거기가 비록 1위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70명 대 40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심플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동의를 하면서도 약간 어려운 게 사실 당이 세게 나갈 때 대통령이 거기에서 중심 잡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이 박근혜 정부 때 친박하고 비박하고 되게 싸웠잖아요. 그게 이번에 지금 친명과 뭐 친청 싸우는 거랑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당 지지율이 고꾸라졌어요. 대통령 지지율도 고꾸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그거를 관리를 하면서 유지를 하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정당이 세게 나간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사이익을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스트다, 진짜로. 이 교과서에 나오는 마키아벨리스트 같은 가끔은 좀 약간 공갈도 치고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얼르고 달래고 막 이러면서도 또 본인이 원하는 바를 다 이뤄내고 이런 게 보통 내공이 아니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전술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네, 상대가 굉장히 어렵겠군요. 이렇게 나오면. 어렵죠.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일단 네. 63% 네. 네, 정도 이제 높게 나왔다는 역대 뭐 기록이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고치를 다시 이제 찍었다는 그 말씀 좀 주셨고요.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리스크가 별로 없는 상황에 현재는 예를 들면 여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범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이쪽과 생길 어떤 뭐 갈등 내지는 리스크가 별로 안 보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야당의 지금 뭐 엉망진창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야당복을 누리고 초기에는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높은 지지율이 네. 왜냐하면 야당이 그런 정도로 질이 멸렬해 버리면 초반에 국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네. 그러면 견제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폭주기관차처럼 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기 초반에 야당의 질의멸렬이 대통령 개인에게는 개인적으로 높은 지지로 나타나지만 이게 지속될 경우에는 임기 중반 넘어가면서는 폭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성정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본인이 알아서 대응을 할 문제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게 아까 친이 친박 말씀하셨지만 친이 친박은 명백히 계파 싸움이죠. 그냥 그야말로 이익 집단끼리의 싸움이에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 이재명과 정청래와 조국을 앞세우고 있는 이른바 이 당권파 네. 이쪽과의 갈등은
지금 아까 뉴 이재명으로 이야기할 때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는데 이게 사실 본질은 결국 권력 투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 계속 표면화되고 권력 투쟁이 계속 개싸움이 돼가면서 당이 엉망이 되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면 지금은 그럴듯한 이재명 올드 민주당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이게 이제 과거에 그 사회주의 국가의 홍전 갈대랑 비슷한 걸로 포장이 되죠. 이념을 중시할 거냐 전문성을 중시할 거냐 네네.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야당도 지리멸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견제 세력이 없고 집권 여당은 개싸움으로 전부 나를 지새고 이럴 경우에는 대통령까지 이제 집권 여당의 당권 싸움과 미래 권력 싸움에 끼어들어 가지고 엉망이 네.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열려진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대로 지지율을 재미를 보고 있지만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저는 요거를 네, 조금 생각해요. 다른 각도에서 저는 보는 게 사실 뭐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반사이익이면은 전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지금 반사이익이 아니라 발광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만들어내는 성적표인 거예요. 자체 발광이에요? 자체 발광. 왜냐하면 아니 전에도 뭐 여당에서 지지율 깎아 먹으면 대통령 지지율도 흔들리거든요. 뭐 55%까지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걸 어쨌든 끌어올리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경제를 잘하든 외교를 잘하든 소통을 잘하든 이재명 대통령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반사 이익이 아니라 발광체적인 이익이다라는 게 저는 좀 생각의 차이가 있고 네. 저는 대신에 또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대통령 지지율이 뭐 비실비실하면서 끌려가고 뭐 이러면은 소위 말해서 난장판이 되는데 대통령이 확실하게 잘하고 선명하게 잘해버리면은 네. 쓸 수 있는 수단이 많다. 예를 들면 인사권, 뭐 여러 가지 자리 줄 것도 있고, 네. 뭐 나중에 가서는 뭐 여당에 대해서도 소위 말하는 파워 게임에서 더 누를 수 있는 수단들이 많다라는 게 이 대통령이 지금 하나 갖고 있는 장점인 거고.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 제가 리스크를 좀 꼽자면은 민주당 내에 이번에 합당 논란이나 1인 1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의 주류가 지금 교체기에 와 있다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 지금 정부나 내각에는 뭐 대통령 비서실 여기는 다 채워져 있지만 당의 주류들이 지금 교체되는 과정에서는 이 지금 상당히 좀 내부 내용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대통령의 수단은 많은데 당 안에서의 주류 교체가 안정적이고 잘 된다면 그 문제가 없겠지만은 요게 조금 삐그덕거리는 문제는 있어서 그거 좀 지켜볼 부분이다. 당의 그럼 이전까지의 주류는 누구예요? 주류요? 지금 신인규 변호사 말로는 네. 이번에 이제 그 합당 논란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판정승을 한 거잖아요. 정청래가 고개를 숙인 건데 그걸 보고 이제 상당히 이제 흥이 좀 나신 것 같은데 그 이전만 해도요 이게 불과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전만 해도 박찬대 대통령이 분명히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뭐 엄청나게 졌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김병기 통해서 뭘 해보려고 했지만 정청래한테 택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당내에서의 기본적인 동력은 정청래가 주도했던 1인 1표와 권리당원들을 뒷배로 한 이 개딸로 네. 표현되는 이 당원들 힘으로 정청래가 밀어붙였던 거고 이거 아마 무리하게 진행하다 이번에 이제 좀 역풍을 맞은 것이어서 주류 교체란 말도 좀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아니 기존의 주류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친명이 주류였던 거죠. 대통령 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 간 다음에 민주당의 이제 친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류들이 기존의 주류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의 네. 주류는 확실히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렇죠. 이재명 대표고 친명이었죠. 친명.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으로 가고 나서는 친청이 그걸 주류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바꿔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아예 바뀌는 과정이죠. 지금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지금 싸움이 세게 붙은 아니 저는 요거 좀 반대로 보는 예, 게 예. 좀 심플하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2번 했기 때문에 친명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친청이 들어온 건데 친명은 2개로 또 나눠봐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한 사람이 친명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전 거기가 다수라고 보는데 친문이었다가 친명으로 옷 바꿔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 문재인 정부부터 이게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전 이제 그걸 이제 문명이라고 불러요. 친문에서 친명으로 바뀐 이제 문명이에요. 문명. 그러니까 문명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언제든지 이게 또 그 소위 말한 태세가 바뀔 수 있는 건데 친청이에요, 반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럼 민주당의 주류가 누구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전 김어준 씨의 영향력과 함께 정치를 하는 분들이 저는 주류라고 봅니다. 현재? 아하. 현재 시점은 그렇다. 근데 그 안에 정치인들은 문명들이 많다. 친문에서 친명으로 온 사람들이 많죠. 네. 주류라고 봐요, 전 그분.